이영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완만하게 이 환자는 줄어가는 것 같은데 아직도 좀 위험한 부분이 많다. 뭐 이렇게 보시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환자 발생 규모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완만히 감소하는 거는 맞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67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숫자는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나왔었던 대략 한 1,200명에 비해서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숫자만으로도 아직도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대한 주의를 좀 기울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1,000명, 2,000명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조금 염려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대한 검사가 크게 두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일반적인 의료기관이라든가 보건소와 같은 공식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근에 추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검사 건수가 많이 감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주는 거라 이거는 이제 좋은 증거로 보이는데 한 가지 문제는 그 임시선별진료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최대 검사를 많이 했을 때가 거의 한 10만 명 정도까지 검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저께 같은 경우에 날씨가 춥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좀 많이 줄었습니다. 한 3만 명 정도 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170명 정도, 177명의 양성이 나왔거든요. 근데 임실선별진료소에서 양성이 나오는 건 최근에 대략 한 100명대 초반 정도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약간 조금 걸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숫자가 원래 지금 발생한 환자에 빠져 있을 수가 있단 말씀이시죠? 아니, 그런 것보다도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보는 사람들은 진짜 전혀 증상이 없이 그냥 지역사회 지나가던 분들이 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날씨가 추워서 검사가 감소했음에도 이제 조금 확진자가 조금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게 조금 유의할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유의를 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세는 맞아서 조금 이 양상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전체 숫자가 조금씩 줄긴 해도 안심할 숫자는 절대 아닌데요. 환자는 여전히 꽤 많은 상황이고요. 근데 이 이동식 음압 병실 이게 어떤 개발됐다고 발표를 했는데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이동식 음압병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저희가 지금 그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크를 경험했던 게 이제 12월 중순에서 말 사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거의 하루에 이제 1,000명 이상씩 환자가 계속 나왔는데 이 사람들 중에 위중증 환자로 전환돼서 중환자실 입실이 필요한 환자들이 나올 시기가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계속 위중증 환자로 추가되다 보니까 최근에 위중증 환자 숫자가 좀 많이 늘었었거든요. 근데 그런데 반해서 저희가 중환자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중환자실을 그동안 마련하느라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지금 현재 중환자 병상 같은 경우는 전국에 195개의 가용 병상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러한 그 임시 그 중환자실이 필요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코로나19 상황이 워낙 유동적이다 보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런 중환자 병상이 필요하다면은 지금 개발된 이러한 그 임시 중환자 병상이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이 중환자 병상은 지금 이제 실험적으로만 만들어진 거고요. 이게 실제로 만들어지려면은 아마 4월 중순, 그러니까 2분기가 좀 넘어가야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효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건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 되면 좀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래도 많이 상황이 좀 괜찮아졌을 때라고 기대하고 싶은데 하여튼 뭐 준비를 해놓는 건 전혀 뭐 나쁠 일이 없겠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국가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좀 우리가 비축해둘 필요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도의 목적이라면 저는 이런 중환자 병상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주시하셨겠지만 방역을 위한 영업 제한의 공평성 문제 때문에 뭐 당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테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그 세부적인 것까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그런 딜레마가 있을 텐데요. 근데 문제는 정부에서 새로 내놓은 안이 약간 좀 어떤 즉흥적이다는 느낌을 주다 보니까 불만이 더 쌓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제일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 여러 가지 지적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그 지적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거는 결국 모든 국민들과 정부의 약속이거든요. 이만큼 환자가 발생하면 위험하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약속을 해놓은 건데 문제는 정부가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별로 더 세분화하고 그다음에 완화시킨 게 11월 초였는데 그 이후로 환자가 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시점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좀 지연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약속에 대해서 정부의 리더십과 신뢰도가 무너진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방역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부분적인 조치들을 취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이 어떤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하지만 방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을 할 때는 사실은 리더십과 신뢰도, 그다음 형평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불거진 문제는 불거진 문제라고 쳐도요. 앞으로 향후는 좀 어떤 게 가장 그래도 현실적이고 좀 바람직할까요? 일단 현실적으로 제일 바람직한 거는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일단 이 모든 일들이 코로나19의 급증 때문에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17일까지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미 선포가 된 상태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일단 17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력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최대한 떨어뜨리는 게 일단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그러면 17일까지는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각각의 불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보완하는 것들을 각각의 직능이라든가 현장에 맞게끔 그 목소리를 일부 반영을 해서 좀 손을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기준이 누가 봐도 하여튼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누가 봐도 합리적이다. 그리고 추론은 가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저기가 금지되면 우리도 금지되겠구나랄까. 아니면 저기가 허용되면 우리도 허용되겠구나. 이런데 이게 저기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가 너무 이렇게 말이 안 될 때는 반발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자영업자들은.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상대적 박탈감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분명히 고려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바이러스 얘기로 좀 돌아가 보면요.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요. 제가 외신들을 이렇게 보고 하니까 전문가들은 이 변이가 주류가 될 가능성이 많다, 뭐 이런 걱정들도 하시는데 그렇게 우려스러운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예, 맞습니다. 이제 이 변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점을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특성, 즉 기존의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 유형들에 비해서 아형들에 비해서 더 높은 전파력을 갖고 있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전파력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전에 S하고 V가 G타입으로 대치됐듯이 지금의 이 G타입들, GH, GR도 결국 이 새로운 변형으로 대치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일단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전파력에 대해서 가정하고 있던 것들보다 더 높은 전파력을 상정해서 여러 가지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지금 나온 코로나19의 변형이 우리의 예측보다 굉장히 많은 변이를 갖고 있는 게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변형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변이 그 속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속도를 넘어가는 변형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변형이 나온다면 결국은 올해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19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올해 중반이나 올해 말에는 더 많이 변이되는 것들이 또 갑자기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더 많이 변이됐다는 말씀 중에는 가장 우려스러운 건 지금 개발한 백신이 안 먹히는 코로나 변형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변이형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전의 유형들이 그 백신의 주요 타겟이 되는 스파이크 단백에 대략 한 2-3개 정도의 변이를 갖고 있는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9군데의 변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정도의 변이는 전체 스파이크 단백의 염기소열을 봤을 때 1% 정도에 해당이 되고 1%요? 아마 지금까지 개발된 백신에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지만 우리의 이런 예측을 벗어나는 변이 속도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가 갑자기 또 튀어나오게 되면 그러면 백신에 의한 효과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러니까 백신을 벗어나는 그런 변이주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이주가 출현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그다음에 올해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사실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변이가 예를 들어 계속 변이하다가 지금 나와 있는 백신이 막을 수 없는 변이가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떤 항체 형성률이나 예방률이 떨어지게 하는 변이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항체 형성률이라기보다 기존에 만들어졌던 면역을, 그러니까 감염되면서 생겼던 면역을 일부 감소시키는 변이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이번 변이형 같은 경우 그래서 일부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더니 기존에 만들어졌던 그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생겼던 중화항체들 중에 일부는 효능을 떨어뜨리는 건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 개발 중인 어떤
항체 치료제라든가 또는 백신에 의해 영향을 줄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변이형이 또 나오게 된다면 또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또 다른 또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올해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신 얘기 제가 듣다 보니까 갑자기 좀 그 궁금한 게 몇 가지 생겼는데 지금 우리가 백신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 관련 변이가 안 나오는 것이 백신을 쓰기 시작하면 거기 관련된 변이, 그러니까 백신에 대해서 적응한 변이가 나올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그거는 속도가 빨라지면? 그런 얘기들을 이제 일부 하시는데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백신을 맞추게 되면은 우리가 일종의 그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압력이 생기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압력이 생겼을 때 결국 이 압력을 뚫고 나오는 애들은 백신을 벗어난 어떤 놈들만 뚫고 나오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이 퍼질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백신에 의한 면역력을 우리가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제대로 잘 계획을 지어서 접종을 해서 집단 면역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하고 얘네들 새로운 변형이 나올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 외신에서도 백신을 맞더라도 당분간 마스크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나오는 것들이 이런 이유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건 접종의 어떤 시기를 앞당겨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맞아야겠군요. 그런 어떤 변이를 막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일부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급적이면 퍼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뭐 일부 앞에서는 일부 뭐 맞았는데 그 뒤쪽에 이런 백신을 안 맞고서 막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나온다던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아나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백신에 대해서 거부를 하면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이런 분들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퍼센트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이분들을 통한 계속 바이러스의 감염이 전파가 일어나면서 결국 변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백신 접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면역력을 키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접종을 시켜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물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초기 물량 같은 게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죠? 그러려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물량이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백신 접종은 지금까지 이제 4개의 백신이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그 중에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가 이제 5월 달로 이미 얘기가 나왔고 화이자도 이제 조금 뒤에 나올 걸로 대부분의 백신은 공급될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앞설 수 있는 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쪽인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뭐 일설에하면 지금 국내에서 생산은 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제 허가 승인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허가 승인이 영국에선 승인이 났지만 아직 미국에서는 나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지금 심사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내 첫 심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계획이라던가 또는 접종량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거라서요. 그 부분은 좀 지나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둘러야겠군요. 뭐 가장 정밀한 검증이 된 상태에서 서둘러야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백신이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는 됐지만 지금 계속 접종하다 보면 조금씩 그 일부 문제들이 나오는 것들도 일부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그 백신 맞추고 나서의 알러지 반응들이거든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12월 말에 백신 접종을 화이자하고 모더나 걸 해봤더니 10만 명당 1명 정도로 지금 아나필락시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맞추고 나서 30분 정도 관찰을 해야 되는 반응이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들이라 이런 것들을 아마 백신 접종을 하다 보면 조금씩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그런 것들까지 반응을 어느 정도 보고 나서 가장 안전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백신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고 나서 접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다른데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모더나 2년이라고 효능이요. 그 굉장히 바람직한 소식이죠. 그 임상대로라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2년 정도의 그 기간이라면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코로나19 사태를 정리할 수 있을 정도의 기간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